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까? 네. 이 집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여기서 고장나면은 아주 그 전체 모임을 흐트리는 경우는 많은데 이게 아주 디테일인데 이 큰일을 할 때는 보면 이 디테일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마이크 좋네요. 저는 1945년생입니다. 디테일을 보완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조갑조 대표님이다 보니까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1945년생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해방되기 전에 난 사람하고 해방 후에 난 사람인데 해방 후에 난 사람이 진짜 해방동인데 저는 1945년 10월에 났으니까 진짜 해방동입니다. 일본에서 났어요. 그래서 6개월 돼서 이제 부산항을 통해서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 누님들이 같이 돌아오면서 저는 어린아이니까 부산항의 모습을 모릅니다만 여러 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부산항에 딱 내리니까 우리 누님들 마이크 잡고 나가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누님들이 아 이게 잘못 돌아왔다. 일본에 그냥 있으면 좋은데 라고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딱 내리자마자 이 소년들이 물건을 파는 소년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 물건만 파면 좋은데 옆에 애들 물건 흠담을 하면서 내 거 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게 어린 나이에 제일 충격이었다고 그래요. 일본도 전후에 혼란상이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제 남 흉보고 하는 건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차를 타고 제가 경북 정송이 고향인데 기차 타고 대구까지 가는데 그때 기차 모습이 설명 들은 거 보면 요새 북한 기차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시트를 그냥 빼버리고 유리창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말씀은 야 이거 후회를 했는데 할 수 없다. 우리 애들 교육은 한국에서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결국 청송으로 갔는데 제가 사실은 참전용사입니다. 6.25 참전용사. 무슨 말씀이냐면 1950년 7월에 인민군이 우리 마을로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아주 눈여겨보던 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신장로 옆에 우리가 밭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밭하고 길 가정자리에 참외가 하나 자라고 있었어요. 참외가 자라면 노랗게 되잖아요. 길게 되잖아요. 이 길에 딱 걸쳐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저걸 내가 언제 따지 하고 매일 가가지고 얼마나 자랐는지 눈여겨보고 있는데 인민군이 지난 뒤에 가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방공소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에 우리 마을을 폭격을 했어요. 오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군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폭격을 할 때 보면은 오폭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비슷해요. 큰 나무가 있고 동구나무가 있고 그 옆에 무슨 교회가 있다든지 우리 마을 뒤위에 인민군이 와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는 인민군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폭격을 하는 바람에 우리 마을에서도 많이 죽고 저는 그 담배 창고 안에 들어갔다가 연기 때문에 질식사를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6.25는 아주 소설과 같은 동화처럼 저는 기억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던 소가 그 폭탄을 맞아가지고 불고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불고기 많이 먹고 닭 잡아먹고 하는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세대는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다시 이제 국군이 들어왔죠. 가만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국적을 몇 번 바꿨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났을 때는 일본 국적입니다. 46년에 한국에 들어왔죠. 대한민국 서기 전입니다. 그러면 국적이 있느냐? 국적 없어요. 다만 미군 정치하에 있었으니까 미국 국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했죠. 그 다음에 북한 치하에서 제가 한 3개월 있었으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5분입니다. 우리 어머니 부모 세대는 아마 국적을 7번, 8번 바꾼 사람도 있어요. 여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1사고 때가 또 한 분 있거든요. 지금 1945년생은 태어났을 때는 한 5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존자예요. 생존자라고 해야 되겠네. 살아남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요사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늙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대본독이니까 제가 어린애고 다만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한 셈인데 제가 19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올해가 이제 56년째입니다. 그리고 한 40몇 년 동안은 운 좋게 이 광화문 근방에 제가 직장을 두고 해가지고 광화문에 나가면 좀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BTS 그 구경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제가 모자를 안 쓰고 가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텔레비전에 좀 나와서 이야기한 게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해서 이 현대사와 직접 만나게 된 계기는 부마 사태예요. 1979년 10월 16일 부마 사태가 나고 그 열흘 뒤에 김재규가 부마 사태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게 이제 12.6 사건이죠. 12.6 사건. 그 다음에 한 달 조금 넘어서 12.12 사건, 군사변란이라고 하죠.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5.17 계엄 확대, 그 다음에 5.18 광주.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저도 같이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부마 사태 났을 때 제가 현장 취재를 하면서 이게 역사적 사건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유신 시대 한 7년 동안은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강권 통치를 하면서 중화공업 건설을 하는데 밤에 경찰 진압차를 뒤엎고 불을 지르고 펑 하는 화염이 솟구치는 그 장면을 보니까 무슨 프랑스 혁명 기록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러다가 10일 뒤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전두환 등장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이 부마 사태와 11.6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5개 중요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부마 사태, 11.6 사건, 12.12 군사변란, 5.17 계엄 확대, 그 다음에 5.18 광주 사태. 그래서 저는 부마 사태에서 광주 사태까지 한 7개월 동안 있었던 이 5개 사건을 각각 취재해가지고 책을 각각 한 권씩 썼습니다. 부마 사태에 대해서도 11.6에 12.12.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어떻게 됐냐? 저는 해직 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원래 기자 생활하면서 조금 반정부적인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광주 사태 취재하고 나서 신문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게 저로서는 전화위복이 돼서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를 취재를 하다가 결국은 그 현대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저의 인생 항로도 바뀌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해요. 특히 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은 정확하구나 하는 걸 몇 번 느낍니다. 특히 오늘 보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는데 이 보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죽은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아래 위를 아는 사람이죠. 보수는 족보를 따집니다. 충성, 효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의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적 품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떤 사물을 역사적으로 본다. 어떤 문제는 반드시 그 원인이 따로 있다. 그걸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어떤 시각이 생기느냐 하면 상당히 좀 문제를 볼 때 좀 깊게 보게 됩니다. 다만 사회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 현재에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자라는 게 역사학자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 학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역사학자가 연구하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기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히스토리언이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다가 요사에 이런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역사를 이야기하려면은 그 단위가 뭐냐 하면 그것은 국가, 문명 이런 겁니다. 국가와 문명. 문명은 뭐냐 하면 시빌리제이션인데 좋은 제도가 모이면은 그게 문명이 됩니다.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제도 파괴를 많이 했어요. 좋은 제도는 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1977년 7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번 고치고 확대하고 해가지고 한국의 의료보험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계 의료 시스템 중에 한국이 1위입니다. 공동 1위도 아니에요. 1위입니다. 그만큼 한국 의사들이 우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의사들을 적대시해가지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00명 증언을 한다? 그때부터 일어났던 이 의료 대란, 의사들을 적대시한다는 것은 이거는 군인을 적대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중에서 사람 목숨을 다루는 직업이 군인과 의사입니다. 군인과 의사는 무조건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군인 의사를 적대시하면 하는 것은 군인을 적대시하면서 전쟁한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취재를 하면서 의료대란을 취재를 하면서 감이 왔어요. 아, 윤석열 이 사람은 벌을 받겠구나. 아니 천벌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왔습니다. 아마 의료대란으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은 사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걸 초과 사망자라고 그러는데 그나마 학자들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문명 파괴입니다. 의료제도 그리고 그다음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과정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과정이 이게 문명 파괴입니다. 청와대라는 것은 일종의 수도입니다. 수도는 한 나라의 중심이고 청와대는 한 정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 뭐라고 하고 나왔느냐 하면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침 뱉고 나오는 건데 아니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 당시는 이제 12명인데 그분 앞에 12명이 제왕적 대통령이었어요. 제왕적 대통령이면은 자기 아들한테 대통령 자리를 물려줘야 될 거잖아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란 말은 주로 좌파들이 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 거기 계시던 분들이 고민하고 해가지고 오늘 나를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그러면서 아무런 논의도 안 하고 그냥 뭐 국방부는 국방부 용도로 만든 건물로 그냥 옮긴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굉장히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면서 제가 기사로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문화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거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집무실과 숙소가 분리되어 있으면 출퇴근을 하게 된다. 출퇴근하는 대통령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군 통수권자 얘기입니다. 군 통수권자. 국군 통수권자가 출퇴근하면 이게 암살 위협에도 있고, 또 그 자리는 여기 모인 사람이 국방부 장관, 그 옆에 합참의장, 대통령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또 미사일 위협으로는 여기 지금 청와대 자리가 기가 막힌데 거의 개괄지에 가서 어떻게 뭐 등등 이런 비판을 하면서 제가 불길한 감을 느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청와대로 돌아온 겁니다. 청와대로 돌아오면 지금 그런 걸 저는 느낍니다. 제가 광화문지에 오래 사니까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광화문 근방에 뭔가 좀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용산에 있을 때는 저게 뭔가 불안한 느낌을 안 받았습니까? 저기 있을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안 나왔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까지 안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출퇴근하는 게 두서가 없고, 또 이분 술을 좋아하니까 뭐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청와대도 저게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예요. 또 요사이 또 선거철 되면 또 뭐 세종시에 제2 뭐 청와대를 짓는다든지 뭐 하는 일소를 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어야 합니다. 서울은 역사에서 한승백제 400년, 조선조 550년, 대한민국 80년 합쳐서 1000년을 수도로 하고 그 정통성이 굉장합니다. 남북 대결은 서울과 평양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헌법에 1970년대 초까지는 헌법에 통일 조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이 가지고 있는 민족사적 정통성의 그 권위가 대단한 겁니다. 이걸 놓치면은 남북 대결에서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세종시로 수도를 옮긴다는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선거만 되면은 또 충청도 표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 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실수하는 경우인데, 그래도 이명박 서울시장이 있을 때 수도로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옮긴다면서 그 안에다 청와대까지 포함시키니까 그건 사실은 수도 이전 아닙니까? 천도지. 그걸 이제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헌 판결. 그 이유는 헌법에는 지켜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수도를 옮기려면 그것은 헌법상으로 보고 그것은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청와대나 서울과 같은 이 상징적인 것, 정통성이 스며 있는 이런 것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좋은 날에 오늘 제가 좀 일찍 와서 마포구청도 둘러보고 그 꽃밭에 가보니까 요새 며칠 사이에 전국이 꽃밭이 됐죠. 아주 좋습니다. 지금이 아마 가장 좋은 시절이에요. 그죠? 가장 화려하죠. 화장을 할 때니까, 국토가 화장을 할 때 아닙니까? 그때 그리고 이제 11월쯤 가서 낙엽이 떨어지고 할 때 주 계절이 제일 좋은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이 순간에 서울에 살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있고 건강하게 있다는 거 이 이상 행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그렇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다행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행을 참 많이 하는데요. 거의 뭐 직업적인 여행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여행사를 한때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 적도 있는데요. 해외 여행을 하면 할수록 한국이 근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산 있잖아요. 북한산이 세계 국립공원 중에서 입장객 수가 제일 많습니다. 세계에서 1등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스리퍼 끌고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산 중에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을 큰 대도시에서 갖는 게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뭐 그런 등등 해가지고 특히 부산항 같은 거는 제가 뭐 시드니라든지 나폴리 이런 아름답다는 항구를 많이 가봤는데 부산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큰 항구입니다. 한강 국토는 작지만은 이 한강처럼 이렇게 긴 강을 또 두 개 낙동강까지 하면 두 개나 갖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옛날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을 강소국이라고 스스로 부르기도 했어요. 우리 강소국 아닙니다.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아닙니까? 아니 강대국 정도가 아니라 7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야죠. 그래야 강대국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나라가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또 여기에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률 세계에서 한국.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요. 노동시간 제일 깁니다. 아직도 한국이. 멕시코하고 비슷한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제일 많이 배워가지고 제일 열심히 일합니다. 이러면 발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역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조선조 시대 때는 왜 발전 못했어요? 정치 제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에 제가 화두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유엔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요. 세계 행복도 조사인데 140개국을 상대로 해요. 저는 그거 나오면 맨날 보는데 맨날 1등하는 나라가 있어요. 맨날 요새 한 9년 연속 1등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핀란드입니다. 그 밑으로는 거의 다 스칸디나비아 나라예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건 무조건 거의 10등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또 코스타리카가 거기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남미에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작지만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8등이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랭킹 8등. 이 8등 되는 나라는 항상 10등 안에 있는데 최근 사정으로 4등하다가 8등 떨어졌어요.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마스 침공을 받아가지고 하루 사이에 1,000몇 명이 죽고 또 가자 지역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그 좁은 데를 그냥 숲배밭으로 만들어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항상 행복한 나라입니다. 항상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안보적인 그 비율. 한국은 67등입니다. 한국 정도의 기준이면 적어도 30등은 돼야 돼요. 그런데 한국은 항상 58등, 이번에 제일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67등.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복과 한국 사람들의 불행이라고 할까요?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렇게 근사한 나라에서 살면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 불만이 많죠? 여기에
우리 보수 세력이 보수라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보수라는 용어도 앞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만 우리 보수가 답을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화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자죠. 일단 제가 또 이스라엘 취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도 취재를 하고 또 중동에도 가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근거는 그겁니다. 자주국방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 정정당당함, 그리고 절도 있는 행동, 규율 있는 행동, 그다음에 단결심 이런 것과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국에 국방을 넘겨놓고 이권 투쟁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봅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장 비겁한 사람이 가장으로 말한다면 어떤 가장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것은 가정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 가정을 지키고 먹여 살리는 그 직무를 포기하고 또 딴 데 가서 놀고 노름판에 가서 살고 하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는 북한 핵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진짜 고민하는 사람 한국에 5명도 안 됩니다.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뭐 이런 거 될 거예요. 국정원장. 그건 직무상 저는 아직도 기자 생활 50몇 년 하면서 안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감세워가면서 고민하고 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취재해 보면 다 그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일로 삼아가지고 행동하고 생활해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에는 대통령이 800만이고 한국에는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러니까 그쪽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은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구경한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이 근사하고 남을 돕는 일이고 한다는 그 자존심, 자부심, 정정당당함, 용감성 이런 게 있어야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면 자주국방을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권투쟁을 합니다. 사수한테 목숨을 걸어요. 사수한테 목숨을 걸고 싸우면은 그건 이겨도 찜찜하고 지면 더 화가 나고 해가지고 불만을 갖게 되고 그래서 67등으로 내려앉고 저기는 8등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다 당당합니다. 근데 여기 조금 오해가 있는데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달라요. 유대인도 어떤 사람들이나 그 예수를 핍박했다고 해가지고 저 유럽에서 못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죽이고 하는 그 일종의 동네북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러다가 히틀러한테 걸려가지고 막 600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 좋고 교육을 많이 받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단결심이 없어요. 요새 뭐 유대인들 단결심이 있다고 그건 최근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단결심이 있었으면 왜 그렇게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나서 작심을 하고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국민은 과거의 유대인과 달라요. 이스라엘 국민은 용감해요. 보통 유대인은 용감한 사람 없어요. 머리는 좋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새로운 민족성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을 만들면서 조선조 때의 우리의 민족성과 다른 민족성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시간 잘 지키고 또 용감하기도 했고 과거에는 용감했는데 요새는 용감성을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국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안보 문제는
이 원래 보수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될 겁니다. 보수는 국가를 지키는 것을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하죠. 우리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민주공화국 그 부분은 뭐 진보라든지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사실은 그 분야는 그쪽으로 넘겨놓고 이 공화국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보수가 해야 됩니다. 공화국을 지키는 것. 공화국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법을 지켜야 되죠. 그걸 경제를 발전시켜야지. 무엇보다도 안보, 치안 문제. 복지는 막 저쪽에 민주에 어쩌더라도. 그래서 보수가 꼭 해야 될 게 안보, 법치인데 이 안보를 놓쳤어요.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실감 있게 느껴지는 것은 전두환 정부까지인 것 같아요. 그 뒤에 민주화 시대로 들어가니까 보수도 좌파를 닮아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그리고 6.25나 월남전쟁 때 총 들고 싸웠던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야성도 좀 희미해지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이 사람 덕분이에요. 이 사람 덕분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승만? 아니,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김정은 덕분입니다. 김정은이 발작하지 않았어. 그렇지. 김정은이 오늘 밤에라도 책상 위에 있는 핵미사일 발사폭탄 딱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 말릴 사람 있습니까? 말리다가는 죽지. 그럼 남한에 날라올 때 수도권에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10개 쏘면은 9개 격추시키는 그런 게 있느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또 안 만들겠다고 저 중국 사람한테 가서 맹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미친놈이야. 이런 짓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 폭탄 안 누르도록 하십시오 해가지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또 비참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요령 있게 사는 것이 이게 참 슬기다, 생활의 슬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자, 스위스 많이 갔다 오셨겠지만 스위스에 가면 지하 시설 많습니다. 그 긴 이 터널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방공호로 돼 있고 집집마다 또 그 마을마다 핵폭탄이 터질 때 들어가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방공호가 다 있습니다. 스위스 인구가 요새 늘어서 한 800만 될 거예요. 800만을 다 수용하고도 남은 만한 방공시설을 다 갖고 있어요. 아니, 지금 세계에서 핵폭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낮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적대하는 국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립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하죠? 그리고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머리 나쁜 사람들이죠. 거꾸로 스위스 사람이 한국 사람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핵폭탄 맞을 가능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저 나라는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하면서 핵폭탄 피하는 훈련을 하지도 않고 지진 대피 장소는 적혀 있는데 핵폭탄 날아왔을 때 어디 숨으라는 안내판도 없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속으로 경멸할 겁니다. 언젠가 한번 보라고. 그치. 언젠가 누가 슬기로운 사람인지 누가 어리석었는지 언제 한번 보라고. 이렇게 딱
저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 김정은 마음이 달리는데 김정은이가 핵폭탄 미사일에 실어가지고 서울로 쏘면 5분 만에 서울상공에서 터집니다. 쏠 때 한 방만 쏘겠어요. 요격당할 걸 예상을 해가지고 한 10발을 쏠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칠 겁니다. 수십만 명이. 그럼 우리의 대책은 뭐죠? 미국 보고 공격을 해주세요. 아니 미국이 공격하겠어요? 이미 서울은 사실상 사라져버렸는데 또 평양을 공격해가지고 서울 사라지고 사실상 항공 끝나버렸는데 괜히 평양을 공격해가지고 또 잿더미를 만들어. 그럴 필요가 뭐였냐? 그러면 차라리 김정은하고 또 평화공존하는 그런 길을 찾겠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가 자주국방을 포기했어요. 자주국방을. 우리는 또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은 오른부지 해협이 딱 막혀가지고요. 지금 이게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이제 한 달 지나니까 벌써 우리 주변에 뭔가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닐 쓰레기 봉투도 뭐 이 사전. 정도가 아니잖아요. 석유가 우리가 쓰는 석유의 70%가 오른부지 해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끊기고 있어요. 그런데 넉 달 되면 어떻게 되죠? 바닥나지. 뭐. 그러면 기름 재고 다 쓴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가만히 있는 이란을 쳐가지고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고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자신도 이제 감당하기 힘드니까 오히려 이란하고 휴전 협상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이란은 지금 얻어맞겠다. 끝까지 얻어맞아가지고 누가 이기는 장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오른부지 해협이 언제 열릴지 저걸 과연 군사작전으로 열 수 있느냐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 문제와 기름 이게 두 개의 복합 위기가 같이 왔어요. 이거 처음입니다. 1차 오일 쇼크나 2차 오일 쇼크 때는 핵 문제는 없었어요. 이번에 3차 오일 쇼크인데 핵 문제하고 기름 문제가 같이 왔어요. 국가 생존 문제입니다. 보수는 모든 이 생각의 중심에 국가 생존 전략을 놓고 판단을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보수는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보수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좌파와 이권 투쟁을 합니다. 이권 투쟁은 저쪽이 잘해요.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같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이 군대를 아주 업신여기게 됩니다. 군대를 또 규율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희미해져 버려요. 그리고 좌파들 진보 세력 눈에 보면은 그런 보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수가 윤석열을 거치면서 무능한 보수가 되어버렸어요.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정놀이 하듯이 계엄을 펴가지고 그 과정을 보면은 딱 이게 속국장난하듯이 한 겁니다. 친위 쿠데타는 세계적으로 실패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군대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쿠데타를 하는데 얼마나 무능하기에 실패를 합니까? 실패를. 그렇다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무능한 보수는 한국의 보수는 세계 최고로 유능이죠. 유능한 거 아닙니까? 세계 최고로 유능한 보수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이번 윤석열 이쪽으로 쭉 내려오는 이 계통에서 딱 무능한 사람, 무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딱 윤석열. 무능한 보수. 이게 다시 유능한 보수로 바뀌어. 요새 한동훈 대표가 유능한 보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무능하다, 유능하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수가 무능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저 좌파가 유능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딱 사례 하나를 들겠습니다. 2013년에 김부준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발명을 했어요. 발명했는데 그치. 발명한 거지. 자기 진영에서 좀 퍼져가다가 영화도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 민주당 쪽에서 가만보니까 야, 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거 퍼지다가는 투표율이 떨어지. 사전투표 안 할 거 아닙니까?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하면 투표를 안 간다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일찍이 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2020년 4월에 미래통합당이 지고 나서 갑자기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지는데 그중에 뭐 민경우 몇 사람 민경우, 공병호 그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때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만나서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골치 아프다고 그래요. 아니 골치 아픈 게 뭐냐고. 이거 지금 여기서 단속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민주당은 이렇게 해서 해결됐다고. 이거 빨리 하라고 하는데 빨리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도 자체 조사를 해보고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하고 나서 아무 조치도 안 했잖아요. 앞으로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면은 제명해버리다, 출당한다, 공천은 안 한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잠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또 키운 사람이 있죠. 황교안 씨. 이 사람은 또 한 1년 반 동안 안 보이다가 2021년에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나와가지고 갑자기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돼서 나왔어요. 아니 1년 6개월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저렇게 각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으니까 한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거 믿을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이네요. 2024년 4월 총선으로 깔끔하게 끝난 건 아닙니까? 그때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도 하고 그때 아마 사무총장했던 장동혁 씨가 선관위를 막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 선거 개표가 수개표거든요. 수개표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전환길이라는 사람 나오기만 하면 수개표 하지. 우리가 수개표 하고 있는데 무슨 수개표를 따로 합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해가지고 수개표 단계를 수검표를 하나 더 넣었다고. 수검표. 결과는 2,800만 표를 개표했는데 단 한 표의 오차가 없었다고. 그래서 2024년 4월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딱 정리됐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제일 오래 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같은 모임에 그런 사람 끼어 있으면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입 닫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다가 윤석열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게 확산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부정선거 있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선관위를 덮쳤다 이렇게 하면은 그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때 지금 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른의 30%가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보수 측에서는 50% 됐어요. 제 짐작으로는 국민의힘 당원은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사람 한 60%안 될까요? 너무 많게 봅니까? 조금씩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걸 해가지고 돈벌이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작당을 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뭐 출마한다든지 해가지고 공직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들 편듭니다. 어떤 논리로 편들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부정선거 있는지 없는지 그 진위를 떠나서 문제가 있으니까 선관위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부정선거 의혹론자예요.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아니고 부정선거 의혹론자.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니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더 이상 그 설명을 하면 또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되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확정된 사실이에요. 이건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1-1은 2라는 걸 가지고 토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혹이 있다면서 의혹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해명을 해야 된다. 아니 선관위가 해명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해명 이전에 재판을 통해서 다 적잖아요. 재판. 그 이상의 무슨 새로운 검증 방법이 뭐가 있어요? 또 수검표 한 단계 더 넣었잖아요. 이런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편을 들기 위해서.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도 의혹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확산시켰어요. 이걸 누가 했느냐?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 중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국회의원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이런 주장하는 사람은 앞으로 절대 당에서 당직 마치면 안 되고 당원 쫓아내야 된다. 이 정도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주장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죠.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호랑이를 키워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먹혀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 당권파 이 사람들의 행동은 완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행동 아닙니까? 최근에 전환길 이준석 토론이 있었는데 그 토론은 있어서는 안 될 토론이에요. 1+1은 2냐? 사례를 놓고 토론하면 안 되잖아요. 다만 이준석 대표는 토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상대를 설득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시청률이 높았다고 그래가지고 정동혁 대표가 한다는 이야기가 국민적인 관심이 많으니까 뭐 TF를 만든다고? 아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니 관심이 많으면 TF 만듭니다. 관심이 많으면 이런 기회주의적인 비겁한 태도가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한국의 보수를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는 부정선거 음모론 해결 못하면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못합니다. 그러면 좌파는 어떻게 보겠어요? 저거는 우리가 옛날에 다 정리한 건데 뒤늦게 적어가지고 저렇게 분란 일으키고 하면서 즐겁게 즐기면서 구경하고 삽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규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보수는 분열되니까. 또 이거는 공산주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
타락시킨 두 개의 정신 질환이 있다면은 그것은 공산주의와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그 폐해가 똑같아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곳곳에서 지금 분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피부로 느낍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가지고 부부 관계도 나빠지고 모자, 부녀도 싸우고 동창 모임도 깨지고 무슨 조직 들어가 보면요 그런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조직이 정지돼 버립니다. 많은 수많은 애국 보수 단체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해서 기능 정지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 공산주의가 그렇거든요. 공산주의는 항상 소수예요. 소수가 집권을 하려면은 그 상대를 4분 5열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30% 가지고도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 근데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저 부정선거 음모론자 아닙니까? 트럼프가 2020년 11월 선거에서 크게 져놓고 부정선거로 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졌다고 하는 논리가 가만보니까 그 앞에 한국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아마 한국에 와가지고 배워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지자들 순동해가지고 2021년 1월 6일이죠.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가가지고 5명인지 6명인지 죽고 하는 이런 난동을 했는데 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저렇게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화당 그걸 눈치 보는 언론 판사들 이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트럼프가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보다는 한국은 그래도 발전했죠.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브라질에도 한 사람 있어요. 브라질에도 볼소나로라는 무슨 그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자기가 지니까 부정선거로 졌다 해가지고 난동 부리다가 이 사람도 징역 한 27년 받아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트럼프는 기회만 있으면 그 감옥에 가 있는 자기 친구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걸 구하려고 그 관세를 막 높였다가 줄였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자 대통령이 3사람입니다. 3사람 중에 2사람은 감옥에 갔고 1사람은 지금 백악관에 있어요. 가공할 사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가지고 너무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국민의힘이 해결 못하면 집권은 그냥 야당 역할 못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 포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야당하고 제일 잘 싸우, 여당하고 제일 잘 싸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부터 결국은 이 정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귀염둥이 도움이 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사실은 선거 포기한 것 아닙니다. 선거 포기는 야당 역할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야당 역할을 하라고 뽑아주었더니 여당과 제일 잘 싸우는 사람 쫓아내버리고 아무 실력도 없으니까 결국 유일한 선거운동은 한동훈 제명 아닙니까? 한동훈 제명이 유일한 선거운동이 돼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신문 사설에 한국일보 사설인가 당대표가 선거의 최대 리스크가 된 국민의힘 그걸 보니까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도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감염되면은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근사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나 넓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 사회에서 제2 번째 전성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휴전선 남쪽에서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선택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선택이었고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남북한의 차이는 세계 역사상 인접한 국가에서 동족 사이에서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키가 10cm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도 10년 차이 나잖아요. 똑같은 민족이 휴전선 남쪽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저쪽보다 10년 더 살고 키는 10cm나 더 크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왜냐? 자주국방을 포기하면요 자동적으로 북한 동포를 포기합니다. 북한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왜 악착같이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 몇 사람이 포로가 되면 그걸 구출하기 위해서 그보다 10배, 100배가 더 많이 주고도 그걸 왜 합니까? 자주국방을 하면은 마음속에 애국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동족을 존중하게 되죠. 인도주의도 같이 생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겁한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 핵무기가 있는데도 자주국방 포기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2,500만 동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따로 살자. 그게 아주 영리한 사람이고 오히려 북한 인권 이야기한다든지 안보 이야기하는 거 선거에서 그 이야기하면 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수라면은 그건 보수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보수 세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그건 너무나 고차원적 이야기고 살찌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북한 사람과 살 빼는데 목숨 거는 한국 사람처럼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거다.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거다. 이렇게 격차가 영원히 계속될 거다. 우리 절대로 핵폭탄은 안 맞을 거다. 핵폭탄 쏜다고 해서 떨어질 때 불발탄될 거다. 이렇게 요행수에 기대가지고 살고 있는 한국의 보수 세력. 그 앞날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편하게 살면서도 야 이거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여론조사하면은 당신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하면 나는 잘 살면서도 모든 객관적인 조건은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행합니다라고 하니까 67등이 되고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8등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제1 황금기는 어디 있었느냐면 신라가 삼국통일 다음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조건을 규정을 했습니다. 신라는 백제 고구려 신라는 제일 옆에 있었고 한자나 불교를 제일 늦게 받아들였었고 어디 보면은 중국 문명으로부터는 가장 늦게 개명이 된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지도층이 아주 단결심이 강하고 불교를 늦게 받아들여도 그걸 호국 불교로 바꾸고 하면서부터 통일의 의지를 내세우고 동아시아에서 격동지가 왔을 때 중국에서 등장한 수나라와 당나라와 손을 잡아서 동맹을 만들고 해서 김춘추, 김유신, 문모 이 세 사람이 한 40년에 걸쳐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백제 고구려를 긋고 일본이 개입하는 것도 차단하고 해가지고 한반도를 통일했습니다. 그게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있었으므로 한민족이 만들어졌어요. 이 한민족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한민족은 붕어빵 굽어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오래 살다가 보면은 풍습을 같이 하고 말이 같아지고 가치관도 비슷해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민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한반도가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통일하니까 서기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약 300년에 걸쳐서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왔습니다. 300년 동안 평화가 왔어요. 한반도는 이 대륙과 바다 사이에 있으니까 약한 나라가 있으면 자꾸 침범하려고 그래요. 또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딱 통일해가지고 한반도에 중심국가가 딱 쓰니까 당나라도 일본도 전쟁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불교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오고 그 평화가 오면은 잘 살게 됩니다. 잘 살게 되면은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켜요. 여러분들이 경주박물관이나 서울중앙박물관은 지금 세계에서 입장객이 세 번째입니다. 어마어마한 박물관이 커졌는데 거기 가보면 제일 중심에 있는 유물이 뭡니까? 통일신라 때 만든 겁니다. 통일신라 때 만든 금관이라든지 불상 이런 게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 일본 그 시절 요 300년의 평화 시기에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왔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게 그 증거물이 바로 박물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반도를 통일한다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을 하면은 한국에 중심국가가 생기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동북아에서 북한만 딱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이 좋은 땅에서 왜 싸웁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일해야 돼요. 그 통일하는 방식은 우리 헌법대로 하면 됩니다. 평화적으로 해야 돼요. 전쟁에서 통일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돼요. 통일이 싫다면은 그건 한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을 가지고 뭐 두개 국가론이라든지 이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민족의 운명이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하기 싫으면 영구 분단 좋아하지 마십시오. 영구 분단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한 나라가 한 나라로 먹혀버립니다. 잘 사는 나라로 먹히면 좋겠는데 힘센 나라로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김정은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주도를 해야 됩니다. 통일을 해야 돼요. 통일을 하는 데는 희생이 필요하죠. 좋은 일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다 감수하고 그걸 즐겁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김묘신, 김춘추, 문무왕 이 세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삼국사기 읽으신 분 계세요? 삼국사. 여기 기독교인 계시는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죠? 네. 한국 사람은 왜 삼국사기 안 읽습니까? 한국 사람 삼국사기 안 읽는 거는요. 기독교인이 성경 안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민족사를 보통 2000년 보면 그중에 1000년의 역사는 삼국사기에 적혀 있어요. 삼국사기를 꼭 읽어야 됩니다. 삼국사기를 읽어야 신라의 삼국통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세계사적으로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보수의 품성이 되는 거죠. 보수가 자랑하려면
자랑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일신라의 주역들도 그게 보수예요. 결국 그대로 올라가면 이승만, 박정희 세계적 인물 아닙니까? 이병철, 정주영, 뭐 이건희 이런 분들 다 세계적 인물이고 다 보수 세력이 키우고 해야 될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좋은 인물이 수없이 많은데도 우리는 이 좌파적 역사관에 물들어가지고 깎아내리는데 박경수고 또 역사의 그 맥락을 잘못 짚어가지고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있었으므로 이승만의 건국이 가능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은 우리 2000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선거를 통해서 했죠.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국민국가라고 해요. 신라의 삼국통일은 민족통일국가입니다. 여러 민족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하나로 만들었어요. 민족통일국가로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민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제일 위대한 일이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입니다. 제1황금기 때는 우리가 살지 못했지만 지금 제2황금기 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도 이제는 다시 민족통일국가로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운명입니다. 이 통일 문제, 자주국방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우리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보자 하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놓친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부분도 있으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